뜻밖의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아마 신청하신 분들도 분명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현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진을 찾았는데 저는 저 사진이 참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좀 느껴지는 사진이어서 골라봤습니다. 현재 한방음악치료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 겸임교수로 계시고, 과거에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한방음악치료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셨고,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임상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네, 어떤 강의로 어떻게 한방음악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흥미롭습니다. 강의 환영하는 박수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심신치유학회 10주년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심신치유학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공을 들이신 우리 명 회장님이신 안 교수님과 또 전 회장님들 그리고 현 회장님 그리고 지금 맡은 여러 이사님들, 총무님들 굉장히 저도 학회하면서 너무 어려운 걸 아는데요. 이렇게 10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한국의 심신치유를 이끌어오신 걸 참 존경하고 경의를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방음악 치료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이 한방음악 치료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저거 뭘까 하실 건데요. 먼저 얘가 안 가는 거군요. 언제 간다랬는데. 먼저 오늘 말씀해 준 내용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현대사를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대의 상태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의학적인 심신치유 요소의 양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심신치유의 하나의 방법 한의학적인 요소로 심신치유의 방법 하나의 방법인 한방음악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방음악 치료를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임상치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내용이 굉장히 많지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40분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잘 스킵하고 넘어갈 생각인데요. 혹시 제가 발표한 오늘 이 내용을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초록집 그 안에 다 글로 써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혹시 시간이 다 안 된다면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해하고 나중에 보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한 번쯤은 누구나 현대 생활하면서 너무 화가 난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킹 받는다 그러죠. 요새 MZ세대의 말로 열받는다 막 이렇게 뚜껑 열렸다. 분노와 우울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나 우울이 그냥 단순하게 느끼는 감정으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쌓여있을 때 증상으로 구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머리가 아픈 두통이라든지 속 미식거림이라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 번 느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몸의 증상이 나타날 때 각자의 방법으로 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로는 명상으로, 어떤 사람은 때로는 요가로, 요새는 필라테스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룰 이 내용들은 뭐냐면 특별히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봅니다. 그걸 심신일여라고 하는데요. 이 심신일여라고 하는 말이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오장장구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또 하나 한의학에서 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심되는 요소가 칠정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내인을 칠정으로 보는데요. 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한의학에서도
심신치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적인 심신치유인 양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위한 접근 방안을 제안드리고 또 하나는 그 또 다른 심신치료의 방법으로 한방향 치료를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 아마 계시는 대부분들이 우리 여기라는 사람인데요. 일과 생활에서 오는 피로, 우리 누구나 피로를 느끼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히 병원 가서 검사하면 몸 건강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진단받는 병명은 없지만 여기저기 통증을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나를 포함해서. 이게 일반 특징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일과 생활에서는 피로, 여기 보니까 항상 피로를 등에다 달고 살고 있고 특별히 위에는 상사한테 맞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세상에 많기 때문에 분노도 많이 느끼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그냥 일상생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맨날 머리가 아프다, 여기 어깨가 뻐근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가슴이 답답하지, 여기 뒷목이 땡기고 너무 아픈데 병원 가봐야 되겠는데, 근데 가는데 병원에서는 특별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나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나 일단 뭐 해야 돼? 1번, 대부분 남자들은 윗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게 되면 뭐 합니까? 술. 저는 술을 하나도 못 먹는데요. 대부분이 다 술로 많이 푸십니다. 일단 먹고, 일단 술부터 먹고 풀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밥 비벼서 약속 표를 앉아서 막 먹자. 많이 먹자. 많이 먹고 그 다음에는 빨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피자나 햄버거나 이런 거 막 먹으면서, 이게 우리 잘못된 식이 습관을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현대 사회 문제점이 또 있지. 상황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적인 둔화는 너무나 심하게 있어서 우리 최근에도 너무나 높은 N고 현상,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높이 올라간다든지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침체돼서 경제적인 위협 안 받는 사람 아마 현재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표출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제가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사회의 무명화, 그 다음에 저출산, 청년시대, 빈부 격차의 심화, 이렇게 나타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인 황폐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의 심신치유가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황폐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지요? 분노. 그런데 그 분노를 자기 혼자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표가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서 이 분노를 표출하고, 지나가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한테 때리고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그러한 이 사회적인 현상이 굉장히 극심하게 심화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이걸 본다면 제가 아주 그냥 그림을 잠깐 놓는데 딱 보면 알죠. 학생들은 그냥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취업 준비해요. 그리고 항상 취업 게시판에 뭐 새로운 준비해서 뻔나가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우리 떨면서 그걸 연습하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인데 왜 안 낳습니까? 육아가 굉장히 문제가 되죠. 엄마가 일하고 들어와서 애 키우고, 이게 너무 큰 문제인데 그렇다고 가정에서 살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많은 반찬을 만들어내면서도 애 키우고가 항상 주부 우울증, 그 다음에 주부 만성 통증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분이 끄떡끄떡 해주시는데요. 자, 그다음 볼까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한테 이제 코앞에 닥친 문제거든요. 바로 뭐냐면 노령, 고령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한 10년 지나면 초고령화에 우리가 접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중요한 건 그 노인들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는 우울한 노인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노인 자살률, 청소년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만큼 노인들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게 치솟았거든요. 이러한 우리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이걸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제시하고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로 개인과 사회를 위한 재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책에 있는 내용하고 별반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쫙 썼는데, 먼저 여기서는 질병 예방 그리고 건강 증진 차원에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생애 주기를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취업 준비기, 사회 초년기, 사회 장년기, 은퇴기, 노년기로 분류해서 각각 디테일하게 생활 밀착형으로 우리가 제안하고 제시하고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접근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심신치유를 할 이유가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회와 떨어진 나만을 위한 심신치유. 아까 우리 유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나는 무엇인가, 나를 먼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나를 자각하고 그 다음에 나만 자각하고 사냐? 그 다음이 바로 삶을 나가는 거거든요. 바로 사회 문제를 정확히 제시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냐. 여기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본다면요, 사회 전반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고취시켜서 사회의 안녕을 꾀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 아까 아침에 제가 봤더니 김성규 맞으신가요? 국회의원 계셨죠? 이 국회의원님이 들어서 법을 제안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은 제가 이 말을 지금 쓴 게 아니라 2017년에 제안했습니다. 물론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시지만요. 자, 바로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어떻게 생애 주기별로 나눴냐면 이게 기존 분류입니다. 제가 썼는데 제가 쓴 책 중에서 음악과 한의학의 만남 한방 음악 치료라고 하는 책에 제가 이 내용을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요, 기존의 분류는 뭐냐면 우리 누구나 다 지금도 명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것이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근 100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 사회의 접근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가 바뀌면 접근 방법도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애 주기별 분류보다는 정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옆에 있는, 그래서 내가 접근 방향 제안을 따로 분류할 때 이걸 쓴 거예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까지는 똑같이. 그런데 그 다음에 취업 준비기, 사회 초년기, 사회 장년기, 그 다음에는 은퇴기, 그 다음에 노년기. 지금 경제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취업 준비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대학생활에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가 이러한 접근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굉장히 요원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때까지 법도 있고 대책도 있고 정책도 다 냈지만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방향 자체가 살짝 맞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는 뭘 썼냐면 뭘 해야 되느냐, 유학기 때는 바로 엄마한테는 애 낳기 전부터 산후우울증에서 애를 딱 낳고 나면 산후우울증이 찾아오는데 그 산후우울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한테
막연한 미치기 때문에 그 산후 우울증 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벌써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또 하나는 유아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어린 5살, 6살, 7살 아이들이 그때부터 벌써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안 가겠다 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때 부모로부터의 분리장애가 나타나고 정서적인 불안감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과정 안에 정서적 안정과 사회화를 위한 어린이 건강 사업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어린이 대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강동영대병 있을 때 이러한 사업을 해봤거든요. 구청하고. 이렇게 제가 분류한 이유는 실은 정말 유아기 6, 7세 아이부터 저기 80세 노년기까지 층층이별로 다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실은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책에다가 우리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접근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된 거였는데,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아동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동들은요, 이제 학교라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바로 선생님하고 친구 관계의 그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 생활 중에서 안전관리나 비위생식품을 접하면서 학교 식중독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아동기가 된다면 아동기에 맞춰진 건강관리를 누가 하냐? 집에서만? 학교에서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집 아니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일어나면 대책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예 일어나기 전에 아동기의 산업부는 주위 환경 안전 관리, 아이들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의 사회화 가정을 돕는 건강 관리를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회화 가정을 돕는 게 뭘까요? 아이들이 4학년 되고 5학년 되면 가장 무섭다면서요, 요새. 상황이 무섭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사회화 가정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정신적인 편안함과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서적인 건강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아동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건강 관리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아동에는. 그 다음 문제는 청소년기 있죠. 우리가 가장 무섭다는 중2병, 바로 청소년기, 중고등학생들인데요. 청소년기는 바로 진학 문제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유발되는 시기죠. 그래서 학교와 가정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엄마한테 학교 다니겠습니다 인사를 하면은 걔는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갔다 왔는지 어땠는지 몰라. 가방 문 닫고 내 방 열지 마! 막 소리 지르고 아이들이 분노와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실은 이것이 바로 사회 문제로 확 드러나게 있어요. 지금도 많이 드러나 있죠. 중고등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킬 때 가장 크게 뭡니까? 1번이 자살,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의 물건 훔치고, 강도, 도둑질. 요새는 차량 도둑도 많이 하잖아요. 이 몽땅 다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증진 사업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정서는 심신의 건강을 해치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해서 청소년의 자살률이 아주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려요. 이때까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바로 취업 준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학생들이 고등학교 딱 끝나고 나면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 취직 어디 해야 되는지 취직 준비를 막 하거든, 도서관에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어디부터 잘못되는지 모르겠지. 그런데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접근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기에는 정말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성장이나 자존감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 준비기는 자기나 타인 또 하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요소가 불안정하고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작용하여서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또한 가족의 건강한 기능까지 위축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혼자 불만, 취직 안 됐는데 이유 모르는 지쳐고 나서 너는 대학 졸업하고 뭐하니? 꼭 묻거든요. 엄마 아빠가 미치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은 저기 가. 어떻게? 그러니까 건강한 가족 관계까지 해치게 것이 바로 실은 취업 문제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고 자기는 위축되고 그러면서 몸에는 병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럴 때는 결국 뭐라고 썼냐면 취업 준비기는 자신의 건강만 위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 기능을 떨어뜨려서 결국 사회 구성원의 안녕에도 큰 문제를 주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정신보건 증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자살 예방 사업을 실시하는 시기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이때까지는 계속 정신건강 사업, 보건 사업, 사회 안전망 사업 하면 들어가는 건 지자체, 특별히 구청이나 시도별 여기서 구 단위에서 할 때는 뭐 할까요? 정신보건센터 지금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정신보건 건강증진센터 다 있습니다. 시도별. 우리 종로구에도 있습니다. 서초구에도 다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해결 방법은 뭘까요? 약 아니면 상담이에요. 약과 상담이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해온 방법이에요.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상담이 중고등학생 보면 상담이 속에 있는 걸 다 하지 않고 항상 감춰둔다든지 과장돼서 한다든지 자기가 결과의 방향을 맞춰놓고 중고등학생을 상담해버리거든요. 이 사회초년기라고 하는 바로 취업 준비기에는 특별히 더 남하고 배우러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찾아가지 않아요. 혼자서 외톨이처럼 지내버리고 바로 이런 문제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접근 방법을 또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 탄광이나 약물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공공, 의료 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벌써 복지 쪽에서 공공의료 쪽에서 각 분야가 정신건강증진센터 다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도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고 이 방법을 실은 이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회초년기는 뭘까요? 이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취직에서 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는 각각의 생애 주기별 연령에서 또 하나는 생활환경과 인간관계의 부적응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회초년기는 20, 30대 시기에 젊은이들이 자기가 그려왔던 자아실현을 위한 생활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취직을 해야 되니까 하긴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니야. 가봤더니 내가 다니던 내가 꿈꿨던 자아실현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야. 애들이 그때부터 방황하고 힘들어하거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간섭에 의해서 자아가 손상됐다고 느낄 때 이게 뭘까요? 윗사람이 위에 과장님이, 계장님이 아니면 부장님이 뭐 해라 하는데 정말 자기는 공부 잘하고 서울대 졸업하고 연대 졸업하고 갔는데 나한테 이런 거 시켜? 그래서 굉장히 자아가 손상된다고 느낄 때가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의 이상 상태, 특별히 두통, 소화장애, 피로, 어지러움 이런 거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냥 머리가 아파요. 이게 맨날 나는 만성위염이래요. 난 이게 자꾸만 속이 미식거려요. 근데 이상하게 아침에만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이게 바로 사회초년기에 일어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공공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사회초년기의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여기서 내가 제시하고 싶은 게 바로 기업체와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기업.
공공의료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 회사마다 기업체의 관계 형성을 시도해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회사별로 실행할 수 있는, 특별히 대기업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상설화하는 사회 건강 사업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사회 초년기이시죠. 그 다음에 사회 장년기는 뭘까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자진해 왔는데 중요한 게 이때부터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가장 큰 병은 암, 그 다음에 심혈관 계통질환.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가 빠바바박 찾아오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사회 장년기가 되는데, 바로 이럴 때 사회 장년기에는 주요 사망 원인에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암, 심혈관계통, 심장, 심근경색, 뇌경색, 중풍, 뇌출혈, 뇌경 다 포함된 것이, 이게 이 사회 장년기 다 일어나요. 바로 이럴 때는 특별히 암은 수술이나 항암 치료 후 체력 저하나 통증, 심리적인 불안감 등으로 위기소침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바로 지지치료 사업, 병을 지지해줄 수 있는 장년들이 사회에서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장년이라는 나이에 많은 병을, 그 병을 특히 암 환자의 지지치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심신치유가 여기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불안감, 그 다음에 질병, 수술을 했지만 수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술을 계속 암 관리해가는 것이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럴 때 그 사람들, 여기 보면은 제가 사회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회 장년기에게 공공의료 서비스 하면서 건강관리 교육과 격려를 위한 지지치료 사업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 격려해 줄 수 있는 건강관리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은퇴기. 이 은퇴가 요새는 50대부터 은퇴가 시작되거든요. 60대 은퇴 아니에요. 요새 50대 때 은퇴하는데, 은퇴를 보면요, 사회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성취감이나 자아 존중감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실의 시기가 됩니다. 그럴 때 심신의 건강이 불안정하여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고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게 증가하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역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복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건강 격차라는 말 있죠. 지역별. 서울에 있는 건강은 그 관념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지방에 있는 건강은 같은 연세,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서울 안에 있더라도 강남, 서초 이쪽에 있는 건강 그 개념과, 죄송합니다, 저기 강북구, 노원구, 경기도 이쪽에 있는 건강 그 격차가 우리나라 너무 극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격차를 줄여야 하는 일을 반드시 공공의료사업에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많이 부족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바로 이 은퇴기에는 고혈압, 당뇨, 대사장애 등 신체적인 만성질환이 발생하기 쉽고, 젊음과 직장에 대한 상실감에서 오는 우울증이 바로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예방교육과 건강관리 사업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은퇴기죠. 그래서 이 은퇴가 됐을 때도 본인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그리고 내가 먼저 내 몸부터 관리해야 되겠다, 내 건강에 대한 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노년기는 어떻게 될까요? 노년기는 바로 만성질환을 두세 개는 다 갖고 살고 있죠. 우리 만성질환. 누구나 다 병원 왔다 갔다 합니다. 아파서. 자, 바로 이럴 때 특별히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치매를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있는 증상인데요. 이거 구분해야 합니다. 다 치매라는 것이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아주 작은 인지장애가 있는 것부터 중증 구분해야 되는데요. 증상에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관리 서비스와 중증 환자 관리 시스템을 분리해서 세계적인 안전망 구축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는 질환이 없는 노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정신적인 젊음을 향유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교육 사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존에 있었던 생애 접근법과 우리가 이 방향을 바꿔서 접근해야 할 방향. 그래야지만 사회 문제. 우리 오늘 이 국제학술대회의 큰 제목이 개인과 사회를 위한 심신치유잖아요. 통합심신치유. 그렇다면 제가 이 주제 때문에 실은 여기 있는 지금 말씀드린 내가 그 내용 쭉 읽은 거가 바로 사회를 위한 심신치유. 그거는 사회 건강을 위해서 접근해야 할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내용은 나눠드린 그 원고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초록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쓰실 때는 반드시 이러한 이때까지 내가 분류한 거는 제 책에서만 했지 발표를 처음 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 내용을 쓸 때는 그 출처가 어디인지 꼭 밝혀주십시오. 그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치유하고 치료라는 말. 도대체 뭐가 치유가 뭐가 치료일까?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병 나을 문자고 이거는 병 고칠 문자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씩 따져보면요, 이게 병질부, 부스라는 병질부인데 글자라면 병들어 기댈 역자예요. 병들었을 때 기댄다는 거예요. 가운데는 점점. 그런데 밑에 마음 심자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치유 할 때 그 유자입니다. 병 나은 유. 그런데 여기서 핵심 말은 뭐냐면 마음의 병이 점점 서서히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치유는 몸이 아니에요. 마음을 위주로 보는 거예요. 마음. 치유는.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마음을 점점 한꺼번에 마음이 확 바뀐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확 마음이 바뀐다? 그렇게 안 돼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점 좋아지게. 그걸 관리해 나가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바로 치유라면 치료는 뭘까요? 이거는 병 고칠 문제입니다. 병 고칠 자는 병들어 기댈 역뿐만 아니라 가운데가 횃불 있죠. 횃불 안에 딱 들어있죠. 횃불은 어디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불꽃놀이 빵 터지더라고요. 불꽃놀이 그게 바로 횃불 같은 딱 터뜨릴 때 어디서 봐도 다 보여요. 번쩍 딱 터질 때 누구나 봐도 병 나았네? 눈에 확 띄게. 이게 바로 병 고칠 묘,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와 치료의 그러한 살짝 다른 개념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의학적인 심신치유 요소. 한의학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양생이라는 거예요. 양생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길러간다는 뜻이에요. 큰일 났네. 5분이 안 남았어요. 저희 절반분이 안 됐는데 큰일 났죠? 제가 말하고 싶은 한 방에 맞히죠? 손도 못 대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의학적인 치유, 그게 바로 뭐냐면 양생이라는 것이죠. 양생이 뭐냐? 양생은 자연의 법칙에 맞게, 자연의 법칙에 맞게 정신이나 성정의 수양.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치유입니다. 정신이나 성정의 뭐요? 수양. 이게 바로 치유인 거예요. 이것이 양생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조절, 그 다음에는 기거 유상, 자고 깨어나고 먹고 이게 일정해야 돼요. 기거 유상뿐만 아니라 운동, 기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 인체 내부가 적정 양기 정신이 상태가 되도록. 이게 뭐냐? 우리 몸에 가장 적정하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정밀로운 기운이 딱 맞춰질 수 있게 여러 가지 다 길러내는 거, 생명을 길러내는 거.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일단 첫 번째 예방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병이 연년익수 이루는 것. 병이 없이, 그리고 연년익수. 한 해 생명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한 양생입니다. 이것이 한의학적 요소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의학적 요소 양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신과 성정, 수양,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른 것에 같이 본다. 심신, 이력,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한의학 안에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양생. 제가 양생 어떻게
기를 것이냐. 이게 바로 형제대결 한약책의 양생에 대해서 쫙 나와 있는 편명들입니다. 상고천진론, 사기조신대론, 생리통천론, 입법 방위론, 여기에 이 편명의 양생이 쫙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시간이 없는데 양생에 대한 이 그림을 갖다주는데 자연에 맞게, 법령의 가격을 자연의 법칙에 맞게 부합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예방하고, 질병 예방하고 연년 익수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 무병이 잔년, 병이 없이 한 해 잠수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정지조섭이 가능한 양생법이 나옵니다. 한약 안에서는 뭐냐, 낚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탄금이 뭐지? 연주하는 거예요. 뭘? 감금, 호금, 삼형금, 이거 다 그 당시에 악기의 종류입니다. 삼형금 알죠, 여러분? 가야금, 검은고, 비파, 이게 삼형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음악,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관상, 희극, 영시,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나무를 기르는 거, 이게 관상목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거를 보고 수묵하게 그리고 사철, 푸른 나무를 기르고, 그리고 좋은 자연환경을 관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한 정지, 아까 정신과 우리의 성정을 수양해야 하는 방법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음악을 듣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현대의 정기조섭의 양생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방음악 치료입니다. 이제야 한방음악 치료가 무엇인지 말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죠. 한방음악 치료가 무엇인지까지 말해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자, 봅시다. 한방음악 치료는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체 조직과 우리 몸의 생리기능, 병리변화, 진단, 치료에 맞는 기운을 바라는 음악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음양을 조절하고 우리 장부 안에 있는 생리적인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병을 예방하고 때로는 치료하는 신신균형적 치료를 실행하는 학문이 바로 한방음악 치료입니다. 자, 이 페이지까지만 하고 그냥 마칠게요. 바로 뭐냐면,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음악 치료와 한방음악 치료가 어떻게 달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음악 치료와 한방음악 치료는 기본 뿌리부터 다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음악 치료는 바로 심리학과 음악이 융합된 것이고요. 내가 말씀드린 한방음악 치료는 한의학, 순수하게 한의학 이론과 음악이 융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음악 치료. 여기 제가 정기신에 영향을 주는데, 바로 정기신, 이 신이 혼신의배치라고 하는 정신작용과 아까 말씀드린 칠정, 희, 노, 우, 사, 비, 공, 경이라고 하는 칠정이라는 정서작용, 여기를 다 포함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정서적인 신에 대한 영향을 줘야 되고, 음악이라 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이 정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정의로운 기운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인 몸과 정신작용을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지만 흘러다니는 에너지, 그걸 바로 기라고 한해서 말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한방음악 치료는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치료에 직접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방음악 치료입니다. 뒤에 페이지가 한 30페이지도 남아있는데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현 센터장님, 이제 흥미로워지려고 하는데 강의가 맞춰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한방 음악 치료랑 일반 음악 치료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선 짧게나마 도표로 얼른 눈으로 훑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그 다음에 한방에서 말씀해주신 그 여러 가지 기계, 죄송합니다. 악기 세 가지, 또 보는 것,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의 성정을 치유하는 그 얘기가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치유의 기제를 저희는 사실은 찾지 못하고 외국의 공부를 쫓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파트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있게 저희한테 알려주실 내용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저희 학회에서 또 한번 초대해서 긴 강의를 듣고 싶은 그런 제 개인적인 마음이 들고요. 자, 전문가 토론으로 저희 학회에 이건호 부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전문가 토론으로 이건호 부회장님이 해주시겠는데 서울대 의학박사이시자 경희 사이버대 겸임교수, 미국 원구 유니버시티 겸임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좌중지휘 응답이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서 간직하셨다가 시간이 되시면 이제 제가 그 타임이 오면 이제 질문해 주시면 또 응답해 주실 시간도 있습니다. 네, 이건호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다행히도 여기 이 화학음악 치료에 대한 논평을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미리 제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네, 받아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독특한 이제 6가지로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 여기다 이제 논평을 한 3가지로 저희가 심신치유 학회이기 때문에 심신치유라는 면에서 이렇게 논평을 하는 수업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방 음악 치료를 음악으로 하는데 한의학적인 원리가 깃들어 있는 치료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그 과거 이제 제가 이 음악 관련해서 이제 경험이 있었던 게 국립국악원에 이제 사물놀이 공연을 이제 우연히 갔었는데요. 사물놀이 그 당시 이제 김덕수 놀이패가 아니라 다른 놀이패가 하는 이 꽹과리 북 장구로 이루어지는 그 연주를 딱 듣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북을 치고 징을 울리고 꽹과리로 고조되더니 막 이렇게 어깨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찔대더니 막 소리가 이렇게 터져 나오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명이 난다, 신명이 돋는다 할 때 그 신명이라는 게 이런 음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있구나, 이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역사 답사를 참 좋아해서 가족과 함께 그 어디 지방에 이제 이 구석진 오지를 이렇게 가는데 해가 이제 저무는 그때 아주 이 구닥다리 이제 승용차를 몰고 그 당시 테이프를 틀었는데 마침 대금 연주 그 가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석양의 기운은 그때 운전을 딱 해가는데 제 가족은 이제 잠이 들은 그 상태 저 혼자 운전을 하는데 마치 이렇게 노을 속으로 이 날아가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런 시점에 내 마음 상태에 이런 음악이라는 게 그때는 대금 가락이었는데 이런 이제 마음에 그런 울림을 주는구나, 그런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더라고요. 이 한방음악 치료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아주 좀 독창적이면서 이런 한의학적인 베이스에 이걸 보면 간단히 특징적인 6가지를 이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한방음악 치료의 이제 목표가 각 장부, 그러니까 간신 피폐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양방에서 보는 여러 해부학적인 이제 장부들이 있지만 한방에서는 그렇게 간신 피폐신과 그 다음에 육부로 이렇게 나눠 보는 여기에 그런 이 장부를에 해당하는 음악을 통해서 이제 질병을 계산한다, 이런 부분. 그래서 환자 병증에 따라서 17가지의 요법이 있다라고 이제 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아까 발표를 미처 못한 그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방 음악 치료의 이제 이 차별성, 이게 그 정기신에 아까 소개가 됐는데, 정기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 신학회라고 했을 때 신과 신의 통합적인 치유를 한다. 그런데 한의학에 이제 이것이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정기신으로, 그러니까 한국 신신치약에서는 이제 몽기정, 망얼령이라고 하는 좀 더 혼란학적인 이 깊이 있는 이제 이 관점이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정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바탕에 그 안에서 흐르는 이제 에너지적인 기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관장하는 고도의 이제 정신적인 정기신이라고 하는 상호 관계가 이제 정충 기장 신명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심신 통합적인 면에서 상호 관계성을 정기신이라는 면에서 이거를 거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기법이다. 이런 것이 기존 음악치료하고 상당히 다른 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방 음악 치료 이제 경쟁력이 이제 뭔가라고 했을 때 요즘 세라피 또는 이제 대치요법이라는 이름의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등등 많이 있는데 한방 음악 치료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치료는 행동주의 이제 심리학 이론 이걸 바탕으로 발달 장애, 자퇴 그리고 정신과 질환 이런 치료에 이제 적용을 했는데 한방 음악 치료는 이런 한의학적인 이 정기심 이런 관점에 바탕을 둬서 정서적인 이제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 음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서에 호소하는 거지만 정서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몸에 영향을 주는 우리가 소화가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몸의 그런 증세가 아주 편안한 그 음악 이런 걸 들음으로써 소화가 되는 그러니까 소화제를 먹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서에 작용을 해서 이제 이 증상이 사라지는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정기신의 그런 상호 관계 면에서 한방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한방 음악 치료 이제 임상적인 면에서 실제 데이터들이 이제 쭉 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프로. 그래서 혈액암 환자의 면역력 향상, 그 다음에 만성 피로 환자에 대한 개선이나 사상 체질에 관한 한방 음악 치료 등이 있고 중풍 환자에게 뇌 혈류량의 증가를 돕는 연구들이 있고 난소암, 합병 우울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서양에서 AMSR이라든가 아주 편안한 소리, 여러분들 유튜브 요즘은 이제 방송보다 유튜브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정말 이게 멍 때리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소리 해당되는 그러니까 아주 별다른 소리가 아닌데 뭐 빗소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숲길 걷는 소리라든가 이런 걸 듣는데 마음이 편안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의학 분야에서는 실제 이제 혈압, 심전도 뭐 이런 걸 통해 이게 스트레스가 줄었다, 혈압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심지어 난소병, 이제 합병 우울증 같은 이런 이제 연구도 이제 진행된 바가 있고요.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이런 한방 음악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아까 이제 몇 가지 제시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뭐 지자체 이런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아까 법제화를 통하면 그런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한방 음악 치유와 우리 이 심신통합 치유라고 하는 이제 뭐랄까 전맥점은 공공기관과 이제 이 지자체와 대상자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구조를 만들고 치료를 실행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위한 통합적 심신 치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커다란 이제 이 아젠다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심신 치료학계 이제 관점에서 논평을 한 세 가지로 줄여 보자면 첫 번째가 이제 한방음악 치료가 이런 아까 오장육부에 라는 이제 한약재 원리의 접목에서 치료한다고 하는 이제 독특한 이제 방법론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실제 치료 적용한다고 하는 이거를 잘 살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방음악 치료와 심신치유의 전맥점은 이제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생리기능 활동을 높인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심신치유, 신이라고 하는 변화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 유용성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심신치유 학계에서 이런 외연 확장을 한다고 하는 그 면에서 이제 한방음악 치료의 가능성을 보면
한방음악 7호 센터에서 이제 2020년부터 자기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방음악 7호사라든가 그 다음에 검정시험 이걸 통해서 자격증을 이제 수여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한국심신치유학회하고 콜라보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세이브해 주신 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그 질문이 계신 분들은 혹시 승현 센터장님께 뭐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저분도 드셨는데 제 시선은 절로 가 있었었거든요. 잠시만요. 네, 마이크 드시고. 음악이 정말 강번이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방 음악 치료에 아까 차별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기온에 맞는 음악이다. 예. 근데 그 기온에 맞는 음악이라는 게 어떤 종류이며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개인의 어떤 각 개인이 기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좀 보조할 수 있는 어떤 차별성을 주나 이런 생각이 조금 예. 추상적으로 떠오르긴 네네. 시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한방음악 치료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단순하게 모든 사람이 들어서 좋은 음악 이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환자가 내원을 하면 한의학적인 진맥, 병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몸에 어떠한 기운이, 어떠한 영양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과하고, 그래서 몸에서 왜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가 있고 변이적인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맥진을 통해서 읽어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음악을 처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음악은 바로 오행음악을 쓰겠습니다. 목기음악, 화기음악, 토기음악, 금기음악, 수기음악으로 음악의 표현 요소에 따라서 이것이 나뉘는데요. 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국악, 그 다음에는 서양 음악은 클래식입니다. 클래식도 실은 저기 뒤에 사용하는 악기들과 그림으로 사진을 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인도 치료받는 모습, 아이들, 어른들, 마비된 환자가 치료받는 모습까지 다 뒤에 PPT에 있긴 한데 거기까지 제가 발표 시간이 짧아서 못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분류한 음악들을 하나씩 다 실험을 거쳐서 그 실험한 음악이 정말 목기 기운을 바라는구나, 화기를 바라는구나, 토기, 금기, 수기를 해서 오행음악을 분류해서 그것을 과학적인 검증을 끝냈고 식물실험, 동물실험 거친 다음에 임상시험, 병원에 있는 환자들 대상 임상시험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한방노출센터가 개소되게 된 것이죠. 예.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네. 소리 크게 내시겠어요?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저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게 기쁨이나 슬픔이 지나치면은 우리 장부를 해친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그 황제 내경에 의하면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기쁨이라는 게 왜 심장이나 뭐 슬픔이 왜 또 어느 장부에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그거랑 그 다음에 그 어떤 음을 했을 때 왜 그 장부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또 치유까지 연결이 되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를, 핵심적인 요소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기쁨이 병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황제내경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읽으셨다 하는데요. 한의학 안에서는 아예 간신비폐신이라고 하는 이 오장장부가 온몸을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리 기능을 하는 것을 5개로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감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7개 정서, 희, 노, 우사, 비, 공, 경. 희는 기뻐하는 거죠. 노는 분노하는 것, 우는 근심하는 것, 사는 생각하는 것, 비는 슬퍼하는 것, 공은
두려워하는 것, 경은 깜짝 놀라는 것. 이 7가지가 한의학 책에는요, 모든 병을 일으키는 내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7개의 그 정서들이 간에는 분노가, 심장에는 기쁨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비장에는 생각. 스트레스가 많으면 소화가 안 된다. 누구나 다 느끼시죠. 그게 바로 한의학 책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황제내경안에 비위가 상한다. 사상비. 생각이 많으면 그 생각이 스트레스거든요. 생각이 많으면 그래서 시험 보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소화가 안 돼요. 자꾸만 체해요. 그런데 그게 한의학 2500년 전부터 한의학 안에서 정리해 놓은 이론이에요. 그리고 폐에는 바로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우리나라 폐암 환자가 이렇게 많지? 특별히 담배 안 피우는 여자인데. 여러분 아마 그거 많이 신문에 봤을 거예요. 최근에 학교 노조 어제 내 뉴스에서 봤는데요. 음식 조리해 주시는 분들이 폐암 걸렸다고 막 소송하잖아요. 이 폐라고 하는 것이 한의학적으로는요. 물론 그 연기 냄새도 음식 조리할 때 연기도 폐암을 유발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한의학적으로 근심하고 근심 있잖아요. 근심하고 슬퍼하는 거는 폐를 상하게 한다라고 황제내경안에 써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써있긴 한데 네. 현재 저희가 너무 슬프거나 하면 심장에도 무리가 갈 것 같고 폐에도 네. 무리가 갈 것 같은데 네. 왜 그 감정이 그 분기와 연결이 되는데 현재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지 현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현상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근심할 때 숨이 확 조여오잖아요. 숨을 잘 못 쉬겠죠. 근데 심장이 아니라 그것이 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왜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 폐를 상하게 하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충분히 말씀을 알겠는데 한의에서는 그것을 현상적으로 그 오래전부터 현상적으로 폐는 호흡하는 거잖아요. 호흡은 뭘로 하죠? 코로. 그래서 폐포를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슬픔과 근심이 많으면 이 폐포가 열리지 않고 눌려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폐를 상하게 손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깜짝 놀라는 거는 심장을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아주 쉬운 걸로 아주 옛날에 강아지들이 개가 있을 때 큰 놀라면 개들이 꺽꺽꺽 지나가면서 막 빵빵 지고 조금 강아지 갈 때 소변을 오줌을 질질질질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 보셨나요? 그게 두려워하고 잘 놀라면 그게 바로 신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정서와 육체가 한의학에서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내가 구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음악을 취하는 것만 아니라 한방울치료는 악기를 직접 연주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직접 악기를 들고 앞에 있는 치료사를 따라서 연주하면서 그 음악은 귀를 듣지만 손은 악기를 연주해서 목길이든 화길이든 토길이든 리듬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다 시험을 거쳐서 데이터를 갖고 이 음악이 폐에 좋구나, 이 음악이 비위에 좋구나, 이 음악이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구나 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세계 연대기별적으로 지금 현재 쭉 했는 거 보고 인상 깊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유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는 음악치료 자체가 오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도 지금 현재 한방 이 치료 쪽이 접근이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 전국에 지금 246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사업에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이 접근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지금 좀 와닿는 게 그래서 이 정신건강복지정지센터가 하고 있는 일대 묘연한 그러한 사업에 이런 것들이 같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르프와 연관해서 혹시 그러한 현재 그 기법들을 혹시 보내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아, 예. 그 칼 오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오르프 기법은 아이들이 직접 리듬을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 칼 오르프 기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하는 한방음악 치료는 어린이집과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 중요한 건 강동 경희대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서 10년 근무하면서 어른들 주 치료 대상자가 암 환자하고 중풍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 유방암, 난소암 이렇게 접근했었는데요. 그 이외에 아이들의 유치원, 6세, 7세 강동구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1000명 이상을 했었거든요. 어린이 프로그램 따로 교육 프로그램이요. 뭐였냐면 정신과 접근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이상행동 플러스 집중력, 어린이한테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방음악 치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17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요법이 있는데 그 17요법 중에서 아이들한테 투여했을 때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요법을 3가지를 투여했었죠. 그것을 한 3년 정도 아이들한테 했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강동구 사업으로 전체 유치원과 다 할 수 있는 강동구 사업까지 따냈어요. 그런데 그거를 돈도 다 확보했는데 실행하지 못하고 제가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방음악치료센터를 지금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우리 한방치료센터에 와서 우리가 한방음악 지도사가 우리 교수님께서 이원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방음악 지도사 과정을 한방치료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와서 배우고 근데 한방음악 치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 중에서 17요법을 배운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지만 투여해야지만 아이들 정서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해서 집중력이 향상된 거는 한의학회 논문으로 이렇게 수치화돼서 발표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상 어렵겠습니다. 쉬는 시간 죄송.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이게 바로 왜 중요한 말씀을 내가 아까 왜 국회의원님 계셔야 된다 말했냐면 말씀대로요. 2009년도에 신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 체제 안에서 병원에서 쓰려면 새로운 기법들이 오면은 이렇게 일정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신의료 기술 17요법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고 반려를 보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병원 체제 안에서는 아직 못 받아주겠다. 그래서 나는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 아까 여기 우리 안 교수님께서 한번 무너져 본 사람 손 들어서 손 들었잖아요. 완전 무너졌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병원에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신의료 기술은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기법이. 그 중에서 아주 많은 한의학적으로 저 신청할 때도 몇십 개 있지만 다 떨어뜨리거든요. 떨어뜨리는 이유는 더 객관화, 더 과학화, 더 많은 걸 해갖고 알아서 내가 어떤 일이 되냐면 그 다음에 신문에 안 맞는데요. 2019년 한의학 협회에서 뭘 했었냐면 한의학의 미래 포럼 안에서 저를 이렇게 토론자 발표를 시키셨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신의료 기술을 평가하거든요. 그 팀장이 나와서 그 자리에 발표했어요. 자기네가 심사한 것 중에서 2007년부터 그 심사가 시작됐는데 한의학은 그동안 딱 한 개만 통과시켰어요. 600개 중에. 그 중에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방음치료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고 나서 다 신청하래요. 근데 저는 병원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SCI 논문이라든지 학회지 논문이 다 쌓여 있지만 이것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신의료 기술 평가를 넣어서 병원에서만 할 것이냐. 제가 아까 왜 발표했습니까? 이거를 공공의료 사업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배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병원 체계가 아닌 예를 든다면
한박음악 치료센터 안에 한박음악 치료 클리닉을 여러 번 배운 사람들이 개설해서 할 수 있는 그건 병원이 아니어도 법적으로 권리자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19년에 발표할 때 지금이라도 저한테 다시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끝난 거 아닌가요? 과학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신유기 평가를 전 2009년에 떨어뜨려서 신문에 딱 공개시켰는데요. 그래서 저 인생 끝난 것 같았는데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반려라고 하는 거는 빨리 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냈다 또 신청해라. 왜 신청 안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한의학적인 요소들이 방법들이 신유기에서 평가하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만 돼 있어요. EFT. 아마 여기 다 아실 거예요. 그것도 한의에 대해서 평가하는 EFT 하나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신유기에서 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혹시 다 되셨나요? 글쎄요. 아, 글쎄요가 아니라 뭐가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한방음악 치료는 신유기에서 평가 안 됐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하려면 신유기에서 평가 통과해야지만 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보험 수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사회자는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셔서 네. 어떤 질문이신지 몰랐는데 바꿔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법적으로 같습니다. 네. 우리 건강보험을 돈을 받으려면 신유기 평가를 통과해야 돼요. 네네. 저희 김정숙 부회장님이 왜 긴급히 뛰어드셔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지 듣고 보니까 잘 이해가 됩니다. 좀 더 이제 심도 깊은 내용을 추후에 저희가 또 학회에서 자리를 마련할 기회가 있었으면 네, 바랍니다.